안녕하세요. 오늘도 서현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서울에 살고 있는 40대 여성이에요. 저는 8년 전에 이혼을 하고 현재 친정엄마와 함께 억대 매출을 올리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어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돈 때문에 눈물 짓지 않은 날이 없을 정도로 힘들었던 제가 말이죠. 이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제가 이렇게 성공하리라고 생각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거예요. 당사자인 저조차도 생각도 못한 일이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제 주변 사람들은 제 성공을 더 축하해주고 있어요. 딱 한 사람, 제 이혼의 1등 공신인 시어머니만 빼고 말이죠. 모르긴 해도 시어머니는 제가 이렇게 잘 될 줄 알았다면 이혼을 시키지 않았을 거예요. 세상 누구보다 돈을 좋아하는 분이기 때문에 어떻게든 저를 통해 부를 누리고 싶어 하셨을 테니까요. 지금은 서류상으로도 완전히 남이 됐지만 아직도 저는 시어머니 악몽을 꾸곤 해요. 3년 남짓한 결혼기간 동안 어머님의 며느리로 살면서 겪었던 수모와 제 숨통을 조이던 파렴치한 짓들이 여전히 트라우마로 남게 된 거죠. 그런데 얼마 전에 이런 트라우마를 한 번에 날려줄 만한 일이 벌어졌지 뭐예요. 얼마나 통쾌하든지 이렇게 사연까지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친정 가세가 기울어진 건 제가 국민학교에 들어가던 무렵부터였어요. 엄청난 부를 누리고 살았던 건 아니지만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었던 우리 집은 아빠의 사업 실패와 그로 인한 투병 생활이 길어지면서 나날이 힘들어져 갔어요. 해를 거듭할수록 살던 집은 점점 작아지고 아빠가 돌아가실 무렵이 돼서는 단칸방 월세를 내는 것도 버거울 정도였으니까요. 7년 가까이 병상에 누워 계시던 아빠는 더 이상 믿음직한 가장이 아닌 가족들 어깨에 내려앉은 무거운 짐처럼 느껴졌어요. 아빠 병원비에 우리 남매 생계까지 책임져야 하는 엄마를 보면서 차라리 아빠가 하늘나라로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정도였죠. 우편함에는 각종 독촉장과 미납된 공과금 고지서가 쌓여갔지만 엄마 혼자 힘으로는 그걸 해결하기 힘들었어요. 한겨울에 가스가 끊겨서 냉골이 된 집에서 옷을 겹겹이 끼어 입고 지내기도 하고 버스비가 없어서 버스로 두세 정류장이나 되는 거리를 매일같이 걸어서 통학을 하곤 했어요. 당시에는 학교에서 무상급식을 주던 때가 아니어서 매달 담임선생님한테 급식비를 독촉받는 게 일이었죠. 그러다 제가 중학교 2학년이 되던 해 아빠가 세상을 떠나시고 이제는 병원비에서 해방이 되고서야 저희 집은 조금씩 안정을 찾아갔어요. 아빠 장례식장에 찾아오신 친인척분들은 하나같이 차라리 잘 갔다. 남은 가족들을 생각해서는 호상인 셈이다. 이렇게 말씀들을 하셨어요. 하나뿐인 아빠가 세상을 떠나셨는데 뭐가 잘 되고 뭐가 호상이냐 생각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엄마 어깨에 지어있던 짐이 가벼워진 것 같아 다행이라는 생각도 했어요. 아빠한테는 미안하지만 제겐 엄마도 소중한 분이니까요. 근 7년간을 남편 병수발에 생활비까지 버느라 눈코 뜰 새 없이 지내던 엄마는 그 당시 상태가 말이 아니었어요. 41살 나이에 조기 폐경이 왔을 정도로 심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많이 황폐해진 상태였거든요. 당시 제 가장 큰 걱정은 엄마마저 잘못되면 어쩌나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엄마가 짊어진 짐을 나눠주려 노력했었죠. 하지만 고작 중학교 2학년에 불과한 여자아이가 할 수 있는 일이란 별로 없었어요. 엄마를 대신해 살림을 맡아 하고 연년생인 동생을 건사하는 것 외에는요. 그런데도 엄마는 그 당시를 떠올릴 때마다 그러세요. 우리 명은이 없었으면 엄마가 그 힘든 시기를 못 버텼을 거야. 넌 내 딸이기도 하지만 내 은인이기도 해. 엄마가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는 사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는 해요. 가세가 기울고 아빠까지 돌아가시면서 제 동생이 한때 방황을 했었거든요. 국민학생 때까지만 해도 말도 잘 듣고 공부도 열심히 하던 녀석이었는데 중학교에 들어가면서부터 안 좋은 친구들과 어울리고 점점 삐뚤어져 갔거든요. 동생이 그러면 그럴수록 저는 엄마가 고생하시는 걸 뻔히 보면서도 엄마 걱정까지 끼쳐가며 삐뚤어지려는 동생이 이해가 안 갔어요.
그래서 말다툼도 자주 하고 냉정 상태로 지내는 날도 길어졌죠. 그런데 하루는 저희 집으로 동생 친구가 찾아온 거예요. 국민학생 때부터 친하게 놀던 기훈이란 아이였어요. 제 동생 명훈이는 아직 집에 안 들어왔다고 했더니 그 친구가 잠시 머뭇거리다가 봉투를 내미는 거예요. 하얀 편지 봉투 속에는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와 5,000원짜리가 들어있었어요. 저 이거 급식비예요. 제가 줬다고 말하지 말고 명훈이한테 주세요. 제 할 말만 하고는 돌아서려는 기훈이를 붙잡아 이 돈을 왜 주고 가는지 물었어요. 그랬더니 제 눈치를 슬쩍 보고는 그간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털어놓더라고요. 제 동생이 매번 급식비를 제대로 못 내자 담임선생님이 애들 앞에서 망신을 줬었다나 봐요. 급식비도 안 내면서 밥은 꼬박꼬박 먹느냐고 빈정거리면서 내일까지 급식비 안 가져올 거면 차라리 학교도 오지 말라고 하셨다네요. 저 역시 매달 급식비 때문에 곤란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남동생이 어떤 심정이었을지 충분히 알 것 같았어요. 저 누나, 이거 나쁜 돈 아니에요. 제가 용돈 모은 거예요. 명훈이한테는 제가 줬다고 말하지 마세요. 명훈이가 창피할 테니까. 그 말을 끝으로 기훈이는 도망치듯 가버렸어요. 혼자 덩그러니 현관 앞에서 급식비가 든 봉투를 들고 있는데 그 위로 닭똥 같은 눈물이 뚝뚝 떨어졌어요. 누군가는 가난은 창피한 게 아니라 단지 불편할 뿐이라고 했지만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지긋지긋한 가난이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그날 밤늦게 집에 돌아온 동생을 보자 평소처럼 화를 낼 수가 없었어요. 저 녀석이 학교에서 당했을 수모가 고스란히 느껴지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말없이 밥을 차려줬더니 동생이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보더라고요. 밥상을 차려주고는 방에 들어가 기훈이가 주고 간 돈 봉투를 들고 나왔어요. 급식비야. 내일은 학교 빠지지 말고 꼭 가. 앞으로 네 급식비는 밀리지 않게 내가 줄 테니까. 누나가 무슨 돈이 있다고 급식비를 줘. 그건 네가 걱정할 거 없어. 사실 아무런 대책도 없었지만 믿는 구석이 있긴 했어요. 얼마 전에 슈퍼집에 라면 사러 갔다가 동네 아주머니들이 전단지 아르바이트 얘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거든요. 저녁 시간대에 전철역 근처에서 하는 일인데 그날 일당으로 받는 일이라서 돈 떼일 일이 없다고 했던 게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그날 밤 슈퍼에 가서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죠. 아주머니, 전에 말씀하신 전단지 나눠주는 일이요. 그거 제가 해보면 안 될까요? 제 말에 아주머니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에이그, 넌 그런 일 하기엔 너무 어리지. 이혼가 근처에서 하는 일이라 취객들도 있고 할 텐데. 저 잘할 수 있어요. 한 번만 시켜주세요. 네? 처음엔 안 된다고 딱 잘라 말씀하시던 아주머니는 제가 동생 급식비를 벌어야 한다고 말씀드리자 마지못해 일을 시켜주시기로 했어요. 그렇게 방과 후에 전단지 아르바이트를 하게 된 저는 아주머니가 알려주신 장소로 나갔어요. 담당자로 보이는 아저씨는 딱 봐도 너무 어려 보이는 제가 못 믿어오셨는지 몇 번이나 잘할 수 있겠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전에도 해본 적 있다고 거짓말까지 해서 그 일을 시작하게 됐어요. 그런데 막상 일을 하려니 지나가는 행인들 앞에 전단지를 내미는 것조차 힘들더라고요. 전단지를 내미는 제 손이 부끄러워서 기어 들어가는 소리로 저기요를 외치며 전단지를 내밀었어요. 바쁜데 귀찮게 한다는 듯 제 손을 밀어내고 가는 사람도 있었고 저를 안타까운 눈으로 보시곤 잘 받아주시는 분도 있었어요. 그렇게 할당받은 전단지를 다 나눠주고 나니 10시가 훌쩍 넘었더라고요. 많이 움직이지도 않았는데 너무 긴장돼서 그런가 온몸은 땀범벅이 되었고 그런 저를 보시곤 담당자 아저씨가 일당을 내어주셨어요. 학생, 내 눈 피해서 한 사람한테 2~3장씩 넘기거나 쓰레기통에 전단지 버리면 혼난다. 알았지? 오늘 수고했다. 그렇게 받아든 일당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다리에 힘이 풀려 휘청댔어요. 혹시라도 같은 반 친구를 만나면 어쩌나 걱정한 탓에 잔뜩 긴장했었는데 일이 끝나자 긴장이 풀려 그렇게 된 거였죠. 그래도 손에 들린 돈을 보니 뛸 듯이 기뻤어요. 이제는
저도 동생도 학교에서 창피 안 당하고 당당하게 급식을 먹을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시작된 전단지 알바는 한동안 이어졌어요. 제가 성실하게 일을 잘한다고 담당자 아저씨가 시급도 올려주셔서 우리 남매 급식비뿐만 아니라 용돈과 식비도 어느 정도 해결할 수 있게 되었죠. 그런데 꼬리가 길면 밟힌다고 제가 몰래 전단지 알바를 하는 걸 동생이 알아버린 거예요. 동생네 반 친구가 전단지를 나눠주고 있는 저를 본 거였죠. 그 일로 동생이 학교에서 놀림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하루는 전단지를 나눠주다가 잠깐 쉬려고 화단에 앉아 있었는데 누가 제 앞에 손을 내밀더라고요. 고개를 들어보니 동생이었어요. 순간 너무 놀라고 창피해서 입만 쩍 벌리고 있었는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나머지는 내가 할게. 누나는 쉬어. 동생은 제가 옆에 놓아둔 전단지를 들고 사람들한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자 나도 모르게 울컥 하더라고요. 내가 창피한 건 참을 수 있지만 내 동생까지 이런 일을 하게 하고 싶지는 않았거든요. 그래서 달려가 동생 손에 들린 전단지를 뺏었어요. 야, 넌 집에 가서 공부나 해. 이건 내 일이야. 그러자 동생이 저를 빤히 보며 그러는 거예요. 그래? 그럼 앞으로 나 누나가 주는 급식비 안 받을 거야. 누나가 일해서 번 돈이니까 누나 위해서 써. 동생의 단호한 눈빛에 더는 말릴 수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남은 전단지의 절반은 동생한테 넘기곤 다시 일을 시작했어요. 그날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누나, 나는 이런 일 하는 거 하나도 안 부끄러워. 그런데 누나 혼자 고생시키고 나 혼자 편하게 그 돈 받아 쓰는 건 창피해서 못하겠어. 그러니까 앞으로는 같이 하자. 둘이 하면 더 빨리 끝나잖아. 비록 한 살밖에는 차이가 안 나지만 그래도 내가 누나인데 동생까지 일을 시키는 게 싫었어요. 제 동생은 저랑 달리 공부도 잘하는 녀석이라서 돈 걱정 않고 공부만 하게 해주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렇게 들켜버린 이상 그마저도 안 되게 된 거였죠. 그렇게 저와 동생은 한동안 전단지 알바를 하며 급식비를 벌었어요. 성인이 된 후에야 이 일을 엄마한테 말씀드렸더니 엄마가 많이 우시더라고요. 부모가 못나서 어린 자식들한테 그런 일을 시켰다며 자책을 하셨죠. 하지만 저도 동생도 그 정도의 일을 고생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오히려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어서 좋은 경험이었다고 생각하죠. 우리 남매의 전단지 알바는 제가 고등학교에 들어가고 편의점 알바를 시작하면서 끝이 났어요. 편의점 일은 전단지 알바에 비하면 너무 편하고 좋은 일이었어요. 삼복더위에 바람 한 점 안 부는 거리에서 더위 먹어가며 일을 할 필요도 없고 살을 내는 칼바람 속에서 추위와 싸울 일도 없으니까요. 게다가 유통기한이 지난 삼각김밥이며 도시락도 받아갈 수 있어서 간식비도 아끼고 좋더라고요. 고등학교를 졸업한 저는 일찌감치 대학 진학은 포기하고 취직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잘하는 편은 아니어도 전문대 정도는 무난히 갈 수 있었지만 그때는 돈을 버는 게 더 시급했거든요. 어릴 때부터 내 용돈은 내가 벌어 쓰던 습관이 몸에 배서 그런가 직장생활이 힘들다고 느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학에 대한 미련 없이 일할 수 있었어요. 직장생활을 하던 이듬해 동생이 대학에 합격했어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던 녀석이라 무난히 대학에 들어갈 거라는 건 알고 있었지만 동생한테는 대학 합격만으로는 성에 차지 않는 모양이었어요. 내심 상대적으로 학비도 저렴하고 취업할 때도 도움이 되는 서울대를 노렸던 모양인데 그게 안 되니 스스로 실망을 한 거였죠. 그 모습에 엄마는 엄마대로 다른 부모들처럼 뒷바라지를 못해줘서 미안해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들어가 대학에서 동생은 반가운 친구와 재회할 수 있었어요. 예전에 제 동생 급식비를 대신 내주었던 기훈이였죠. 기훈이가 중학교 3학년 때 이사를 가면서 한동안 연락이 끊어졌었는데 어떻게 같은 대학 같은 과에서 다시 만나게 된 거예요. 그 바람에 기훈이는 동생을 따라 저희 집을 자기 집처럼 드나들게 되었고 근데도 동반 입대를 해서 복학 후에도 실과 바늘처럼 붙어 다니게 되었어요.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에서도 멀어진다고 하지만
반대로 자주 눈앞에서 보게 되니 없던 사랑도 생겨나더라고요. 기훈이는 대학 문턱에도 안 가본 저를 학교 축제 때 데려가 주기도 하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번 돈으로 선물도 종종 해주곤 했어요. 그러다 군 제대를 하던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저와 사귀게 되었죠. 처음엔 동생한테는 비밀로 하고 몰래 사귀었는데 눈치 빠른 동생이 금세 우리 사이를 알아버리면서 공개 연애를 하게 되었어요. 사실 동생 친구와 사귀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비단 나이 차이 때문이 아니라 관계의 문제였죠. 우리가 사귀는 건 좋은데 만약 헤어지게 된다면 나와의 관계뿐 아니라 남동생과의 우정도 깨져버리게 되는 거니까요. 그래서 기훈이 마음을 일찌감치 눈치챘음에도 2년 넘게 모른 척 했던 거였는데 결국 그 노력이 허사가 되고 만 거죠. 오래전부터 저희 집 형편을 다 아는 사이여서 그런가 차라리 사귀기로 마음먹고 나니 이보다 편한 연애도 없더라고요. 게다가 두 집 다 형편이 그리 넉넉한 집들이 아니다 보니 연애 기간이 길어지는 통에 어느 순간부터는 남녀 사이가 아닌 가족 같은 분위기로 흘러갔어요. 저희 엄마도 기훈이를 딸의 남자친구가 아닌 둘째 아들처럼 대하셨고요. 어쩌면 그런 분위기 때문에 결혼 후 제가 더 힘들었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게 된 우리는 연애 기간보다 짧은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부부로 살았어요. 사실 이혼을 할 때까지도 서로에 대한 미움은 없었어요. 오히려 서로가 안쓰럽다는 생각을 했을 정도였죠. 그럼에도 왜 이혼까지 감행하게 되었느냐? 그건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남편한테는 2살 아래 남동생이 있었는데 저희 부부보다 1년 빨리 결혼을 했어요. 동서는 시동생보다 4살 연상으로 치과 의사였어요. 명문대 출신의 의사 며느리한테 기죽어 살던 시어머니는 만만한 집안에 고졸 며느리가 들어오자 기다렸다는 듯 분풀이를 해댔어요. 종로에서 뺨 맞고 한강에서 화풀이하는 격이었죠. 자기 아들보다 잘난 의사 며느리 앞에선 제 아무리 시어머니라고 해도 길을 펼 수 없었는데 잘됐다 싶으셨던 거예요. 그 바람에 집안 형편이 넉넉지 않아서 혼수도 딱 기본만 해온 저는 한마디로 어머님의 욕바지에 감정 쓰레기통이 되어버렸고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오던 날부터 어머님의 며느리 길들이기는 시작되었어요. 인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시댁에 연락했어요. 친정에 들러 이 바지 음식을 가지고 가겠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예, 그럴 거 없다. 니네 집에서 준비한 게 오죽하겠니? 어차피 가져와도 음식물 쓰레기밖에 안 될 텐데 그냥 여기로 바로 와라. 순간 저는 제가 잘못 들었나 생각했어요. 아니, 기껏 준비한 이 바지 음식이 음식물 쓰레기라뇨. 지난 3박 4일 동안 몰디브에서 보낸 꿈같은 시간들이 순식간에 수채구멍 속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전화를 끊고 울상이 된 저를 본 남편은 무슨 일이냐고 묻더군요. 내가 잘못 들은 거겠지?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런 식으로 말씀하실 수가 있어? 이전까지 어머님과 별다른 문제가 없었기 때문에 더욱 제 귀를 의심했어요. 통화 내용을 전해들은 남편도 설마 자기 엄마가 그렇게 말했겠냐며 잘못 들었을 거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찜찜한 기분을 뒤로하고 일단 그 문제는 넘어갔어요. 어쨌든 어머님께서 친정에 들리지 말고 시댁으로 바로 오라고 하셨기 때문에 일정을 바꿔 시댁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막상 시댁에 가보니 저희를 맞을 준비가 하나도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저희가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어머님은 제게 앞치마를 던지시곤 시간 없으니 빨리 움직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예, 꿈을 대지 말고 좀 서둘러. 작은 애 퇴근해 오기 전까지 갈비찜이랑 잡채랑 밀상까지 다 준비해야 한다고. 내가 이거 장 봐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른다. 아, 서두르지 않고 뭐해? 오늘의 주인공은 우리 부부일 텐데 당사자인 저보고 음식을 하라고 하시는 것도 이상했지만 동서 퇴근 시간에 맞춰 음식 준비를 끝내야 한다는 말이 더 의아했어요. 그래도 일단 하라고 하시니 일은 시작했죠. 남편은 캐리어를 방으로 옮겨두곤 어머님 심부름하러 나갔어요. 하도 어머님이 닥달을 하셔서 서두른 탓에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님이 생각해 두신 음식들은 마무리가 됐어요. 현관에 들어서자마자 숨 돌릴 시간도 없이 일을 했던 저는 그제야 어머님께 여쭈어 보았죠. 어머님, 이 음식들 저희 위해 준비하셨던 거예요. 이렇게까지 안 해주셔도 되는데 감사합니다. 물론 재료 손질부터 전 부치고 가스불 앞에서 삶고 데치고 하는 것까지 제가 다 하긴 했지만 그래도 예의상 감사 인사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얘가 뭐라는 거니? 얘, 네가 뭐라고 내가 널 위해 이 난리까지 쳐가며 음식을 하니? 너 보기보다 의문스러운 애구나. 네 그 말이 꼭 내가 널 위해 음식이라도 해놓고 있었어야 했다는 소리처럼 들린다. 너 그런 의미로 한 소리니? 순간 머릿속이 하얗게 번해버리는 게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눈만 꿈벅이고 있었더니 아이고, 꼴의 대접은 받고 싶은 모양이네. 얘, 넌 네가 그럴 처지가 된다고 생각하니? 말이 났으니 말인데 내 자식들 중에 대학 못 나온 애가 있니? 심지어 네 손아래 동서는 명문대 의대까지 나왔어. 이 집안에 대학 안 나온 건 너 하나뿐이라고. 양심이 있으면 창피한 줄 알아야지. 어디 대접받을 생각을 해? 우리 때 같으면야 다들 가난해서 못 먹고 못 입고 살던 시절이라 대학 가는 사람이 드문 시대였다지만 니네 때는 아니지 않니? 발로 채이는 게 대학인데 4년제는 아니어도 전문대 정도는 나왔어야지. 안 그러니? 친정도 볼 거 하나 없고 인물도 그렇고 거기다 학벌도 떨어지는 주제에 어쩜 남들 받는 건 다 받고 살겠다고 그러는 건지 원. 예, 너 그렇게 욕심 부리면 벌 받는다. 쓸데없는 소리 그만하고 작은 애 오기 전까지 음식 준비나 다 끝내. 하루 종일 환자들 보느라 지쳐있을 텐데 우리 의사 며느리가 지 생일상까지 기다렸다 받아야겠니? 어서 안 움직여. 그날 제가 미친 듯이 준비했던 건 다름 아닌 동서 생일상이었어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저희 부부를 친정이 아닌 시댁으로 바로 부른 건 동서 생일상 차리는 일을 시키기 위함이었던 거죠. 어머님 신부를 마치고 들어온 남편을 보니 한 손에는 꽃다발이, 다른 손에는 커다란 생일 케이크가 들려있더라고요. 그런데 상을 차려놓고 한참을 기다렸는데도 동서와 시동생은 올기미가 보이지 않는 거예요. 어머님은 퇴근 시간이라 차가 막혀 그럴 거라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하셨지만 이렇게 손 놓고 기다릴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적어도 개념이 있는 사람들이라면 어머님이 음식까지 해서 생일상 준비를 하셨는데 전화 한 통을 못해요. 늦으면 늦는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되는 걸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남편을 시켜 시동생한테 전화를 해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혀가 반쯤 꼬인 시동생이 그러는 거예요. 아, 이 사람 친구 집에서 저녁 먹고 있어. 우리 기다리지 말고 밥 먹어. 그 말에 남편은 제 눈치를 보곤 소리 죽여 말했어요. 얌마, 그럼 그렇다고 진작 전화를 했어야지. 엄마랑 네 형수는 그것도 모르고 지금까지 쉬지도 못하고 음식 준비를 했잖아. 그래서 많이 늦어? 뭐? 못 와? 암튼 알았으니까 일단 끊어. 남편은 자기 잘못이 아닌데도 제 눈치를 보며 상황을 전했어요. 순간 맥이 탁 풀리더라고요. 그런데 어머님이 대뜸 그러시는 거예요. 예, 너 마트 가서 일회용 반찬통 좀 사와라. 음식 한 거 담아서 작은 애 집에 좀 갖다 줘야겠다. 아, 뭘 꾸물거려. 빨리 가서 안 사오고. 그러자 지금까지 별말 않고 어머님 지시에 따르던 남편이 얼굴을 붉히며 말했어요. 엄마, 우리 오늘 신혼여행에서 돌아왔어요. 아직 여독도 안 풀린 상황에 꼭 이러셔야 돼요. 저희 온다고 장모님은 이바지 음식까지 해서 기다리시는데 거기도 못 가게 하고는 이게 뭐 하는 거예요. 재수씨 생일은 중요하고 우리는 안중에도 없어요. 이럴 거면 차라리 오라는 말이라도 하지 말았어야죠. 이 기분으로는 더는 여기 못 있겠으니까 재수씨한테 음식을 싸다 주든 말든 엄마 마음대로 하시고 우리는 가겠습니다. 자기야, 앞치마 벗고 겉옷 입어. 저도 당장 이 집에서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그렇다고 제 기분대로 할 수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남편 화를 풀어주려는데 어머님이 제게 그러시는 거예요. 이래서 아들 자식 키워봐야 소용없다고 하는 거지. 네가 내 아들한테 뭐라고 했길래 평생 엄마 말에 토 안 달던 녀석이 이 난리를 치니? 너 내 앞에서는 고분고분한 척 해놓곤 뒤에서 네 남편 들어서 날 못된 시어미 만드는 거 아니니? 말해봐라.
네가 뭐라고 했길래 내 아들이 이러냐고. 어머님, 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어머님도 보셨잖아요. 저 지금까지 어머님이랑 주방에서 음식 만든 거밖에 없어요. 이랑 얘기할 시간도 없었다고요. 억울한 마음에 아무리 설명을 해도 어머님은 들은 척도 안 하셨어요. 결국 그날 남편과 저는 가지고 갔던 캐리어를 고스란히 들고 제 친정으로 향했어요. 사실 기분 같아선 이대로 우리 신혼집에 가서 눕고 싶은 마음뿐이었지만 그래도 우리 기다릴 엄마를 생각해 지친 몸을 이끌고 친정으로 향했죠. 가보니 엄마는 엄마대로 음식을 한 상 가득 차려놓으셨더라고요. 남편은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연신 맛있다는 소리를 연발하며 엄마가 차려주신 음식을 싹 비웠어요. 자기 기분도 엉망이었을 텐데 그래도 장모 생각해서 노력하는 남편을 보니 저도 지친 기색을 할 수 없더라고요. 그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신혼 첫날이 시작되었고 시작부터 잘못 깨어진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이후로도 사사건건 제 목덜미를 잡아쥐었어요. 결혼하고 처음 맞은 설에 친정 엄마가 홍삼액과 홍삼 절편을 선물로 보냈는데 그걸 받은 시어머니가 고맙다는 인사는커녕 제가 보는 앞에서 음식물 쓰레기통에 넣어버리신 거예요. 그래놓고는 오히려 성질을 내시더라고요. 어디 이런 거지 같은 거를 선물이랍시고 보내. 여기에 뭐가 들어갔는지 알게 뭐야. 아무리 없이 살아도 그렇지. 사돈 집에 보내는 선물을 이따위 걸 보내는 경우가 어딨니? 네 동산의 집에서 보낸 선물을 좀 봐라. 툭불 한우 세트다. 그것도 백화점에서 사서 보낸 거야. 선물이라면 적어도 이 정도는 돼야 믿고 먹을 수 있는 거 아니니? 아, 먹고 사는 것도 급급한 니네 친정에서 그런 경우까지 알 거라고 생각한 내가 바보다. 뭘 멀뚱멀뚱 보고만 서 있어? 이거 내다 버리지 않고. 어머님,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시네요. 아무렴 저희 엄마가 못 먹을 걸 사돈댁에 보내셨겠어요. 저 홍삼액이랑 절편 명인이 직접 만드신 수제품이에요. 워낙 나오는 양이 적어서 백화점에서 납품해달라고 빌어도 못 파는 제품이라고요. 좋아요. 어머님이 그렇게 못 믿으시겠다면 제가 가져갈게요. 가져가서 저랑 그 이랑 먹을 테니까 이리 주세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음식물 쓰레기 봉투를 움켜쥐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 내 말을 귓등으로 들었니? 나도 믿음이 안 가서 안 먹는 걸 내 아들한테 먹이겠다고? 얘 정말 웃기던 애네. 먹을 거면 너나 먹어. 가져갈 것도 없이 내가 보는 앞에서 다 먹고 가. 그러면서 홍삼액 뚜껑을 열어선 제 얼굴에 들이대시더라고요. 어머님, 이러지 마세요. 홍삼액 병을 들고 제 얼굴에 마구잡이로 밀어대는 어머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그러다 홍삼액이 그대로 제 얼굴에 뿌려지고 말았죠. 하필 그때 현관을 들어서던 남편과 시동생 내외가 그 모습을 본 거예요. 그리고 누가 말릴 새도 없이 남편이 버럭 소리를 질렀죠. 엄마! 홍삼액을 뒤집어 쓴 제 머리에선 홍삼액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고 남편은 어머님 손에 들린 병을 뺏고는 불같이 화를 냈어요.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이 사람이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못 잡아먹어서 난리냐고요? 기훈아, 내가 이런 거 아니야. 얘가 멀쩡히 들고 있는 내 손을 쳐서 이렇게 된 거라고. 엄만 진짜 억울해? 너 왜 입을 다물고 있니? 방금 전까지 나한테 빠락빠락 대들더니 왜 네 남편 오니까 입 꾹 다물고 날 못된 시애미로 만드냐고. 세상에, 요즘엔 며느리가 시어머니 머리채 잡고 흔든다더니 네가 딱 그 짝이구나. 어머님은 안 나오는 눈물까지 쥐어짜면서 저한테 모든 걸 뒤집어 씌우셨어요. 하지만 남편은 어머님의 열정적인 연기엔 아랑곳 않고 수건으로 제 얼굴을 닦아주곤 친정 엄마가 보낸 선물까지 챙겨서 시댁을 나왔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정적만 흘렀어요. 당한 건 난데 괜히 내가 죄인이 된 기분이더라고요. 어머님한테 당한 건 화가 나지만 나 때문에 첫 명절을 망친 것 같아서 남편에게 미안하기도 했어요. 한참 말없이 운전만 하던 남편은 집 앞에 도착하자 차 시동을 끈 채 그러더라고요. 우리 결혼한 지 이제 5개월 됐어. 그런데 난 마치 10년은 된 것 같은 심정이야. 물론 엄마가 당신한테 재수 씨한테 하는 것처럼 살갑지 않은 건 알지만 그렇다고 당신도 맞받아쳐서 싸우면 안 되는 거잖아. 이번이 벌써 몇 번째야. 나도 점점 지친다. 지금까지 어머님 앞에서 늘 제 편을 들어주던 남편이 그런 말을 하자
심장이 쿵 떨어지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명절에 우리 집에 나 혼자 갈게. 그게 당신한테도 나을 것 같아. 그 말을 끝으로 남편은 차에서 내렸어요. 저는 차 안에서 한참을 더 앉아있다가 짐을 챙겨 차에서 내렸죠. 생각 같아선 집에 들어가기 싫었지만 이 꼴을 하고선 어디도 갈 수 없겠더라고요. 몸에서는 홍삼 냄새가 진동을 하고 머리며 옷은 홍삼액으로 엉망이 돼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남편과는 보이지 않는 거리감이 느껴졌어요. 친남매처럼 가깝게 느껴졌던 남편과 하루아침에 서먹한 사이가 되자 퇴근 시간이 두렵고 싫어지더라고요. 집에 가면 남편과 마주쳐야 하는데 그것조차도 숨이 막히고 싫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마음이 드는 건 남편도 마찬가지였던 모양이에요. 제가 남편을 피해 늦게 집에 들어가 보면 집안에 불이 꺼진 채 텅 비어있기 일쑤였거든요. 그렇게 한 달 넘도록 대화 없이 서로를 피하던 우리 부부는 제 동생 결혼식을 앞두고서야 대화 정도는 나누게 되었어요. 하지만 제 친정 식구들 앞에서만 아무 일 없는 듯 대화를 했을 뿐 둘이 있을 때는 역시나 서로 말을 하지 않았어요. 서로한테 화가 났다거나 꼴 보기 싫어서 그랬던 건 아니지만 그냥 왠지 남같이 느껴지고 불편하더라고요. 이후로 간단한 말은 섞고 지냈지만 예전같이 살가운 관계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그렇게 시간이 흐르는 사이 저희 부부보다 1년 먼저 결혼한 동서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제게 직접 알려준 건 아니고 남편이 시동생과 전화통화를 하는 걸 곁에서 듣게 된 거였죠. 저는 결혼하고 2년이 됐지만 신혼 초부터 시어머니와 사이가 틀어지는 바람에 첫 해설을 제외하고는 명절에도 시댁에 간 적이 없었어요. 남편 혼자 시댁에 가서 명절을 지내고 오곤 했고요. 그러다 보니 시동생 내외와도 자연스레 연락을 끊고 살았어요. 하지만 모르면 모를까 동서의 임신 소식을 듣고도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겠더라고요. 시댁과 사이는 소원해졌지만 그래도 손윗사람으로서 도리는 해야 할 것 같아서 동서한테 줄 임신 선물을 준비했어요. 출산을 한 직장 동료한테 물어보니 이런 경우 산모들한테 필요한 엽산이나 그 밖에 영양제, 임산부복, 천연 화장품 같은 걸 선물한다더군요. 동서는 의사니까 영양제는 저보다 더 잘 알아서 챙길 것 같길래 천연 화장품으로 준비를 했어요. 혹시라도 제가 사준 건 싸구려라고 안 쓰면 어쩌나 싶어서 백화점에 들러 매장 직원 추천을 받아 마련했어요. 그렇게 그 주 주말 시동생 집으로 찾아갔어요. 가기 전에 동서랑 통화해보니 딱히 약속 잡힌 게 없어서 집에 있을 거라더군요. 시동생은 골프 약속이 있어서 아침 일찍 나가다길래 편한 마음으로 갔는데 글쎄 거기에 시어머니가 와 계시지 뭐예요. 동서는 소파에 앉아서 시어머니한테 심부름을 시키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동서의 지시에 따라 물도 떠오고 과일도 깎아서 포크에 꽂아주고 있더라고요. 나한테는 일 부려먹는 걸 당연하게 생각하던 시어머니가 꼬랑지 팍 내리고 동서한테 예쁨 받으려고 동동거리는 걸 보니 말 그대로 우프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머님은 제가 들어가자 인상을 팍 쓰고는 눈길 한번 주지 않으셨어요. 저는 인사만 드리곤 동서한테 선물을 내밀었죠. 동서, 임신 축하해. 임신 중엔 화장품도 아무거나 못 쓴다고 해서 천연 화장품으로 준비했어. 그러자 동서가 뭘 이런 것까지 사왔냐며 그러는 거예요. 선물은 내가 해야죠. 형님이 큰 결심까지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묘한 미소를 짓더라고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마치 다음에 이어질 말을 막기라도 하려는 듯 동서 말을 뚝 자르며 그러는 거예요. 선물 전했으면 그만 가봐라. 임산부 있는 집에 손님 드나드는 거 안 좋아. 시어머니 때문이라도 길게 앉아있을 생각이 없던 저는 소파에서 일어났어요. 그런데 동서가 제 손을 잡으며 그러지 뭐예요. 왜요? 출산 일정도 그렇고 안 그래도 형님하고 할 얘기가 많았는데요. 형님, 큰 결심해줘서 고마워요. 나도 어지간하면 애 젖될 때까지는 병원 일 쉬고 싶었는데 우리 병동에 사람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네요. 그래도 형님이 까지 하는데 어머님이 갑자기 나서서 동서 말을 뚝 끊으시는 거예요. 얘 작은 애야, 너 너무 오래 앉아있는 거 아니니? 그렇게 오래 앉아있으면 배가 눌려서
태아야 안 좋아. 얼른 방에 들어가 누워라. 큰애 너는 어서 가고. 그러자 동서가 어머님 손을 뿌리치며 말했어요. 어머님, 제가 의사예요. 아무리 과가 다르긴 해도 어머님보다는 더 잘하니까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보다 형님, 9월 15일에 출산할 예정인데 그때까지 회사 일 정리는 할 수 있는 거죠? 형님이 일정 맞추기 힘들다면 출산일을 바꾸고요. 어차피 재앙절개할 거라서 하루 이틀 정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할 수 있어요. 듣다 보니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저 동서, 내가 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 동서가 출산을 하는데 왜 내가 회사 일을 정리해야 돼? 저로서는 당연한 질문이었는데 그 말을 들은 동서가 황당하다는 듯 눈을 동그랗게 뜨는 거 있죠. 그걸 몰라서 물어요? 형님이 퇴사하고 우리 애 봐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는 저랑 어머님을 번갈아가며 보낸 거예요. 그러자 어머님이 인상을 푹 쓰고는 저를 노려보며 한숨을 쉬시더라고요. 그럼 의사씩이나 되는 애가 애 때문에 병원 일을 그만둬야겠니? 너야 별것도 아닌 회사 다니는 처지니까 그깟 일 그만둬도 상관없잖아. 작은 애가 애 보는 돈은 충분히 준다니까 이참에 회사 그만두고 여기 와서 애 좀 봐라. 그 말을 듣는데 너무 황당해서 말도 안 나오더라고요. 제 표정을 보고는 동서도 이제야 상황 파악이 됐는지 어머님한테 물었어요. 어머님, 형님이랑 상의하고 결정하신 거 아니었어요? 당사자인 형님은 마치 처음 듣는 표정인데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니다. 넌 걱정할 거 없어. 애는 얘가 봐줄 거야. 지가 학벌이 있니 기술이 있니? 회사 다니면서 돈 버나 애 봐주고 돈 받으나 다를 것도 없는데 지가 뭐라고 거절하겠어. 그러니 둘째 넌 아무 걱정 말고 태교나 잘해라. 그 말을 듣자 더는 참고 있을 수가 없더라고요. 날 무시하는 것도 모자라 내 진로까지 자기 멋대로 결정하다니 아무리 시어머니라도 이건 선을 넘은 거잖아요. 그래서 나도 이판사판이라는 심정으로 받아쳤어요. 그걸 왜 어머님이 결정하세요? 어머님이 내 인생에 무슨 권리가 있다고 그러시냐고요. 그렇게 손주 볼 사람이 필요하면 어머님이 보세요. 어머님은 하는 일도 없이 집에서 놀고 계시잖아요. 어차피 우리랑 동선애가 드리는 용돈 받아 사시는데 이참에 애 봐주고 돈 더 받으면 이득 아닌가요? 학벌 없고 기술 없는 건 저나 어머님이나 똑같으니까 말이에요. 그래도 저는 어머님과 달리 월급 받고 다니는 직장은 있으니까 제가 조금은 더 나은 거겠죠? 안 그래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얼굴을 붉히며 소리치더라고요. 뭐? 이게 어디서 시애미한테 따박따박 말대꾸야? 왜? 동서애 봐주라니까 자존심 상해 그러냐? 그러게 남들 다 가는 대학이라도 좀 나오지 그랬냐? 사실 내 손주를 생각하면 고졸밖에 안 되는 너한테 육아를 맡긴다는 게 걱정이 되기는 해. 의사 엄마가 똑똑하게 낳아준 애가 멍청하고 무식한 큰엄마 닮을까봐. 그래도 뭐 어쩌겠니? 개똥이라도 필요하다면 약에 써야지. 그러니까 이게 다 대학 못 나온 죄다 생각하고 돈 준다고 할 때 와서 애나 봐. 싫어요. 내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왜 어머님은 항상 제 의사는 물어보지도 않고 어머님 뜻대로 하시냐고요. 저 어머님 자식 아니에요. 그 일랑 갈라서면 어머님이랑 저는 남보다 못한 사이라고요. 너 말 잘했다. 그래, 그러니까 네 말은 내 아들이랑 헤어지겠다 이 소린 거지? 그래, 누가 말리니? 이혼해. 이번 기회에 깨끗하게 갈라서라고. 남자야 이혼이 흠이 되는 세상도 아닌데 우리가 아쉬울 게 뭐 있니? 근데 넌 상황이 좀 다르지 않겠어? 그 나이에 그 학벌에 직장도 변변찮은 사무실 직원일 뿐인데 누가 널 데려가겠니? 이젠 이혼녀 딱지까지 붙게 됐으니 니들 말대로 이번 생에는 혼자 사는 수밖에 없지 뭐. 끝까지 저를 무시하는 시어머니 행동에 손끝이 바들바들 떨릴 정도로 화가 났지만 그렇다고 제가 뭘 더 할 수는 없었어요. 분하긴 하지만 어머님 말씀대로 제겐 남보다 나은 그 무엇도 없었으니까요. 결국 그날 일로 인해 우리 부부는 이혼까지 하게 되었어요. 제 동생과 엄마는 이혼 조정 기간 동안 우리 부부를 설득하려고 애를 썼지만 이미 끊어진 부부의 연은 다시 이어붙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이혼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저는 회사를 나오게 되었어요. 경영 악화로 인원 감축이 절실했던 회사는 나이 많고 여성인 저부터 도려내더라고요. 한동안 열심히 구직 활동을 했지만 결국 30이 넘은 고졸 사무직 여직원을 받아주는 회사는 없었어요. 그렇다고 다 큰딸이 나이 든 엄마 집에 얹혀 살면서
용돈까지 받아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퇴직금 받은 돈으로 도배 일을 배워서 한 2년간 도배사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이 일도 팀을 짜서 움직이다 보니 나만 열심히 한다고 해서 수입이 보장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같이 일하는 분들 간에 불화가 생길 때마다 계약했던 일도 깨지게 일수라 결국 새 일을 찾아 나서야 했어요. 그래도 워낙 어릴 때부터 이것저것 닥치는 대로 일을 해온 탓인지 직종 구분 없이 뭐든 뛰어들게 되더라고요. 야쿠르트 일이 그랬어요. 자동 카트를 끌고 온 동네를 누비며 일을 하면서도 힘들다거나 창피하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내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만큼 일을 할 수 있어서 투잡도 가능하니 좋더라고요. 그래서 오전엔 야쿠르트 판매를 하고 저녁엔 편의점 알바나 때에 따라서는 고깃집 서빙을 하기도 했어요. 마치 돈 버는데 혈안이 된 사람처럼 쉬는 날도 없이 일을 해댔죠. 남동생은 그런 저를 보곤 왜 그렇게 몸을 혹사하냐고 타박을 했지만 그때는 정말이지 일이라도 하지 않으면 잡생각에 빠져 미쳐버릴 것만 같더라고요. 이날 이때까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는데도 내 인생은 늘 시궁창에 처박혀 있는 것 같아서 비참하고 억울했거든요. 그래서 더 일에 빠져 살았어요. 나를 무시했던 인간들 앞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오로지 돈을 버는 길밖에 없다는 생각뿐이었어요. 그런데 이혼을 하고 5년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남동생이 뜬금없이 집에 찾아왔더라고요. 그런데 동생 얼굴이 평소와 달리 많이 들떠있는 것 같았어요. 혹시 승진을 했나 싶어서 은근슬쩍 좋은 일 있냐고 물었더니 대뜸 만세를 부르는 거예요. 이게 더위를 먹었나 싶더라고요. 그런데 누나 결혼할 때 축의금 들어온 것 중에 500만 원 나한테 맡겼던 거 기억나? 엄마 노후자금으로 쓸 거라고 안전한 데 투자해달라고 했었잖아. 동생 말을 들어보니 어렴풋이 기억이 나는 것 같았어요. 주식 투자를 해달라고 했었는지 어쨌는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 엄마 노후 자금으로 따로 떼어놨던 건 확실했거든요. 그리고는 까맣게 잊고 살았지만요. 그랬던 것 같기는 한데 그게 왜? 주식 대박 났어? 주식? 주식보다 훨씬 더 대박 났어. 그 돈으로 코인 사둔 게 지금 3억이 넘게 올랐다니까. 순간 내가 꿈을 꾸고 있나 싶더라고요. 내 인생에 노력 없이 돈이 생기는 기적은 단 한 번도 없었으니까요. 하물며 500이 3억이 되다니 이건 정말 기적이 아니고선 설명이 안 되는 거잖아요. 사실 나도 이렇게까지 오를 거라고는 생각 못했는데 친구 녀석들이 자꾸 팔지 말고 기다려보라고 하더니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야. 나는 300 넣었던 거 이번에 팔 생각인데 누나는 어떻게 할래? 당연히 팔아야죠. 안 그래도 주변에서 코인으로 돈 벌었다는 사람들이 많아서 나도 진작에 저런 거나 사둘 걸 생각했던 게 한두 번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나한테도 이런 행운이 찾아오다니 정말 꿈만 같았어요. 그렇게 동생 덕분에 3억가량의 돈을 손에 쥐게 된 저는 그 돈의 일부를 가지고 작은 김밥집을 차렸어요. 오랜 세월 식당에서 참모로 일했던 엄마와 함께할 요량으로요. 망해도 큰 타격이 없을 만한 소규모로 차리다 보니 종류도 많고 직원도 많이 필요한 메뉴보다는 단일 메뉴 식당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처음엔 김치찌개집을 할까 분식집을 할까 고민이 됐었는데 고등학생 때 아침 일찍 전철역 앞에서 김밥 파는 아르바이트를 했던 게 생각나서 메뉴를 김밥으로 정하게 되었어요. 그때 김밥 사장님이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김밥은 당장 이 자리에서 다 못 팔아도 근처 가게든 사무실이든 들고 가서 팔 수도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요. 그래서 여차하면 들고 나가서 팔 생각에 김밥집을 차렸던 건데 이게 대박을 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매운 걸 좋아하는 한국인 기호에 맞춰 땡초김밥도 만들고 다이어트를 하는 여성들을 생각해 칼로리가 낮은 현미김밥을 만들었는데 이게 제대로 먹힌 거죠. 저희 엄마가 손이 커서 김밥 재료를 아끼지 않고 넣는 바람에 한번 저희 김밥을 드셔본 분들은 계속해서 찾아주셨어요. 소위 말하는 맛과 가성비를 다 잡은 김밥이라나요? 아무튼 홀에 방문했던 손님들은 물론 SNS를 통해 입소문도 퍼지면서 저희 모녀는 말 그대로 돈을 쓸어 담으며 장사를 했어요. 장사를 시작한 지 1년도 안 돼서 그 작은 가게 직원만 8명이 될 정도로 엄청나게 팔아댔죠.
거기다 코로나 기간 동안 저희 가게는 배달 주문이 늘어서 오히려 코로나 이전보다 매출이 3배 이상 올라버려서 결국 가게 이전까지 하게 되었어요. 그렇게 더 넓은 가게로 이전을 하고 2년쯤 지난 작년 여름 건물주가 찾아와 건물을 팔 생각인데 혹시 살 의향 있냐고 묻더라고요. 급하게 건물을 정리해야 해서 시세보다 더 싸게 주겠다고요. 그래서 덥석 건물을 사버렸어요. 그동안 모아놓은 돈에 모자란 건 은행 대출을 받아서요. 건물 계약을 하던 날 엄마는 펑펑 우시더라고요. 평생 집 없는 서름을 당하며 쫓기듯 이사를 다니셨었는데 내 자식이 이렇게 큰 건물을 사게 될 줄 누가 알았냐고 하시면서요. 그 모습을 보니 저도 코끝이 시큰해지더라고요. 그런데 얼마 뒤 생각지도 못했던 손님이 저희 가게에 찾아오면서 또 한 번의 기적을 경험했지 뭐예요. 그 손님은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8년이란 시간 동안 가세가 많이 기울었는지 얼굴도 많이 상하고 행색도 초라해졌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를 보자 귀신이라도 본 사람처럼 깜짝 놀랐어요. 하지만 그것도 잠시 여전히 저를 깔보는 눈빛으로 그러더군요. 네가 여긴 왜 있니? 너 여기서 일하니? 하긴 사무직은 무슨 네 주제엔 이런 식당 일이 딱이지. 그러게 그때 내 말 듣고 작은 애나 봐주고 살았으면 이런 데서 김밥이나 말고 살지는 않았을 거 아니니? 하여간에 너도 네 복 발로 걷어차는 재주 하나 끝내주는 애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주방에서 나온 직원이 시어머니를 향해 버럭 소리를 치는 거예요. 아줌마, 설거지 알았으면 주방으로 들어와야지. 여기서 뭐 하는 거예요? 빨리 옷 갈아입고 들어와요. 글쎄 손님인 줄 알았던 시어머니가 내 가게에 설거지를 하러 온 파출 아주머니지 뭐예요. 시어머니는 제 앞에서 자신의 신분이 탄로나자 정색을 하며 그러더군요. 누가 설거지를 하러 왔다고 그래요? 나 여기 이 건물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온 거예요. 예, 혹시나 해서 하는 말인데 너 오해하지 마라. 나 정말 아는 사람 만나러 온 거야. 아, 그러세요? 잘 됐네요. 나도 내 가게에 당신 같은 알바는 쓸 생각이 없거든요. 아, 그리고 이 건물 몇 층에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이 건물이 내 소유라서 세입자는 내가 다 알고 있거든요. 뭐 1층은 보다시피 내 김밥집이랑 약국뿐이고 2층엔 안과랑 가정의학과가 들어있고 3층엔 내 동생네가 살고 4층엔 나랑 엄마랑 살고 있는데 몇 층에 있는 누구를 만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벙찐 표정으로 눈만 꿈뻑거렸어요. 왜요? 어머님이 그렇게 무시하던 제가 건물주가 됐다니까 이제야 제가 좀 두려우세요? 그러게 사람 팔자 모르는 거라는데 왜 그렇게 대책 없이 저한테 함부로 구셨어요? 안 그랬으면 오늘 일 공치진 않았을 텐데 말이에요. 제 동생한테 들어보니 그 댁 작은 아들도 결국 이혼했다면서요. 그렇게 작은 며느리한테 꼬랑지 살랑살랑 흔들어가며 비위 맞추고 살더니 속상해서 어떡해요? 어머님 자식이라곤 작은 아들 내외밖에 없었는데. 누가 그래? 나한테 작은 아들밖에 없다고. 에이, 왜 그러세요? 우리 부부 이혼하고 그이가 어머님이랑 영 끊고 사는 거 저 다 알아요.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 아들이랑 제 남동생이 절친이라는 거. 그러니 그 집 얘기는 듣기 싫어도 듣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어머님 식당 일 다니시는 거구나. 용돈 줄 자식 며느리가 없어서? 어머, 세상에. 노년에 일복 제대로 터지셨네. 암튼 제 가게에선 어머님 채용할 생각 1도 없으니까요. 얼른 가서 다른 일 알아보세요. 그래야 오늘 일 허탕 안 치죠. 그럼 멀리 안 나갈 테니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저는 8년 만에 다시 만난 시어머니를 내 가게에서 쫓아내듯 내보냈어요. 지난 8년 동안 꿈속에까지 찾아와 저를 괴롭히던 시어머니의 초라한 뒷모습을 보니 이상하게도 싸우지 않고 이긴 기분이 들더라고요. 나에게 상처 준 사람보다 더 잘 사는 거야말로 진정한 복수가 아닌가 생각되네요. 더 열심히 살아서 살아가는 평생 이렇게 행복한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들어주신 분들 매일매일 행복하세요.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